2020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 윈터파크에 사는 브라이언은 오늘도 어김없이 전 아내였던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그들은 돌아가며 정해진 요일에 아이를 하원시켰는데 월요일이었던 이날은 그녀의 차례였거든요. 그녀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녀에게 전화해 깨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해도 그녀가 받지 않자 그는 자기가 아이를 하원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2시 49분에 사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일어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처음 뱉은 말은 도와줘였습니다. 그녀는 조지가 죽었다며 여기로 좀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둘이 이혼한 뒤 그녀가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죠. 브라이언은 숨바꼭질 중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그가 죽어 있었다는 그녀의 말이 이해되진 않았지만 일단 911에 전화하라고 한 뒤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기에 10분 뒤 그녀의 집에 도착한 그는 부엌 뒤쪽에 쓰러져 있는 조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한 브라이언은 밖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고 옆에서 사라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몇 분 전 그녀가 911에 신고했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를 여행 가방에 넣고 놀고 있었어요. 숨바꼭질 같은 거죠. 그러던 중 전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그가 죽어 있었어요. 911 센터 직원은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에게 CPR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빨리 서둘러 달라고 말했던 그녀. 잠시 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들은 청록색 여행 가방 옆에 누워있는 조지를 발견했습니다. 몸에 나타난 흔적은 그가 숨이 멎은 지 몇 시간이 지났다는 걸 말해주었죠. 157cm의 키에 몸무게가 45kg에 불과했기에 그가 몸을 굽힌다면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는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 숨이 막혔거나 혹은 심부전 같은 이유로 사망했던 것일까요? 최종적으로 그의 사인은 질식사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날 그들은 즐거운 일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직소 퍼즐 등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와인을 마셨다는 그녀는 그저 재미로 시작한 놀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둘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는데 숨기로 한 조지가 여행 가방을 열더니 발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었던 그녀는 잠시 뒤 피곤을 느껴 위층으로 올라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의 지퍼가 다 안 잠겼고 손이 삐져나온 것을 봤기에 당연히 그가 알아서 탈출할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그가 사망해 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를 가방에서 꺼내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 전 남편인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언제 일어났냐는 질문에 그녀는 오전에 일어나긴 했지만 12시 반쯤에 침대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냐는 질문에는 한 병을 마셨다며 당시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집 쓰레기통에서 어제 마신 비어있는 와인 2병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통상 와인병 크기의 2배였다는 것. 즉 그녀와 조지는 4병의 와인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녀가 다 마셨는지 아니면 조지도 함께 마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둘이 숨바꼭질할 당시 그녀가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 압수허가를 받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건 당시 촬영된 2개의 동영상을 발견했죠. 약 2분짜리 영상에서 그녀는 술에 취한 듯 발음이 심하게 꼬여 있었고 여행 가방을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선 조지의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모든 게 당신의 탓이라며 그를 조롱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분 뒤 그녀는 22초 길이의 또 다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서 조지는 여전히 여행 가방 안에 있었고 목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던 감정을 느껴보라며 그를 조롱하고 있었죠. 신문 당시 형사가 사라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는 동영상을 촬영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걸 계속 봐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가 취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했죠.
플로리다에서 2급 살인은 살인 의도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문이 끝난 뒤 그녀는 체포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그녀는 변호사를 8번이나 바꾸는 바람에 법원이 지정한 추가 대리권을 박탈당했고, 그러자 그녀는 감옥에서 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지역 뉴스 매체에 보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변호사를 구합니다. 전국 TV에서 클로즈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을 본 제임스라는 변호사가 변호를 맡겠다고 찾아왔으니 그녀의 의도가 성공하긴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심리적, 신체적, 성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을 시 나타나는 학대받은 배우자 증후군이 있다며 사망사건의 원인을 조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가 평소 그녀를 괴롭혔고 4차례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말이죠. 변호사는 그가 야구방망이로 TV를 부수는 영상을 공개하며 평소 폭력적이었던 그가 만약 여행 가방에서 나오게 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에 그녀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물에 빠진 채 자신을 죽인다고 외치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신문 당시 했던 증언과는 좀 다른 버전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술에 취한 탓에 둘 다 스무려 했고 그녀가 위층으로 갔다가 내려와 보니 그가 여행 가방에 발을 넣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웠던 그녀는 그가 안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굽히게 도와준 뒤 지퍼를 잠갔습니다. 둘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가 가방에 들어갈 만큼 작았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지금이라면 평소 화를 잘 냈던 그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모두 너의 탓이라며 그를 비난하고 도와달라는 목소리에도 비웃기만 했던 그 영상이었죠. 첫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측은 사라에게 15년의 유죄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지의 손에 남은 멍자국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가 가방에 있는 동안 구타를 당했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촬영하지 않았을 때 조지가 가방을 흔들며 매우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퍼 틈 사이로 그의 손이 빠져나오자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망이로 그의 손을 때리자 잠시 뒤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퍼도 열려 있으니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올라가 잠이 들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그녀가 평소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녀 역시 평소 그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라 역시 조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 검찰 측이 제공한 녹음 기록에는 당시 그녀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증언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하면 서로에게 화를 내고 싸웠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즉, 두 사람은 일방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폭력적인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2024년 12월 2일에 사라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와달라는 그의 외침에 네가 나를 괴롭혔을 때 느낀 감정이 이거야 라며 조롱하고 방치했던 사라. 폭력이란 끝내 서로에게 최악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